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3단원의 네 번째 중단원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을 1시간 안에 한 영상에서 전부 한 번에 끝내보고자 합니다. 학습지로는요. 20쪽, 21쪽, 22쪽, 23쪽 총 4쪽을 나갈 건데요. 이 부분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사건 중심의 그 역사랑 다르게 약간 나열식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울 게 너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빼놓고 또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역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가 결국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좀 덜 지루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공부하실 때 이거 학습지에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나? 물론 전 다 외우긴 하지만 저는 이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큰 흐름을 먼저 잡고 이제 나중에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학습지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갈 건데요. 공부하시면서 너무 좀 막막했던 분들은 선생님이 좀 강조하는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도시화 배웠죠? 농촌에서 사는 인구보다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가 발달하는 걸 우리가 도시화라고 하고요. 인구의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여러 도시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대체 어떤 도시들이 생겼냐? 개항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는 일단 당시에 정치적인 중심이었던 서울, 그리고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또 드나들기가 쉬웠던 평양, 그리고 개항장, 뭐 부산, 인천, 원산 같은 개항장이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일제강점기가 되면 북부지방에 공업도시가 성장합니다. 북부지방, 지금의 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한 지역에 특히 공업도시가 발달했다는 건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먼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된 건데요. 왜 하필 북부지방에 공장들이 많이 생겼냐? 이 지역이 이제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석탄, 뭐 금광도 많았고요. 철광석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공해서 사용하는 공장들이 먼저 들어서다 보니까 그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뭐 함흥, 청진 같은 곳이 있고 뭐 이 도시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데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원래 대도시였던 서울, 부산, 평양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일본인이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도 도시의 중심지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그 시가지, 시내의 중심을 차지하고요.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제 변두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중심으로 갈수록 땅값이 비싸고 서울 변두리로 갈수록 땅값이 저렴하잖아요. 같은 서울이어도 이제 중심지는 일본인들이 살고 이제 변두리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시의 모습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게 1920년대 서울의 모습인데요. 어때요? 건물의 모습을 보면 지금이랑 굉장히 또 분위기가 다르죠. 서울이랑 또 다르잖아요. 약간 서양식 이제 다층 건물이 세워지고 이제 옛날에 초가집이나 기와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도 막 생기고요. 이렇게 이 평지 위에 전선과 철로를 깔아서 전차가 운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서울의 도심은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변두리에 가면 여전히 이런 뭐 갈대나 밀집을 엮어서 좀 굉장히 좀 어설픈, 좀 굉장히 부족한, 열악한 환경의 집에 사는 한국인들은 변두리에 토막민으로 살았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다양한 서구 문화, 다양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도시에는 대중문화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쉽게 즐기고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라는 게 생겨요. 유행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많이 보는 영화, 많이 보는 드라마, 많이 거기서 나오는 옷, 패션, 머리 스타일, 마시는 음료,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영화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방이나 카페, 라디오 방송, 유행가가 등장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구, 축구, 자전거는 이제 여가 생활로, 스포츠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보거나 조선시대에 축구 경기를 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런 문화가 유행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소비 문화를 즐기면서 사는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모던 보이, 좀 세련됐다 이런 의미죠. 신세대다 이런 의미로 모던 보이 또는 모던 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을 하게 됐다. 자, 하지만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도시 변두리에 토막을 지어서 사는 토막민이 증가했고요. 자, 그러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괜찮았냐?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웠죠? 토지조사 사업이나 산미증식 계획을 겪으면서 이제 소작농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소작농의 처지가 너무 좋지 않았다. 지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노예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소작농이 되거나 또는 소작농에서 쫓겨나면 도시로 흘러들어가서 도시 빈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만주나 연해주 일본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요 정도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핵심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주로 세 분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세 번째는 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일제강점기에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성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여성들은 어떤 존재였나요? 지금처럼 직업을 가지거나 뭐 밖에 나가서 돈을 벌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99.9%는 이제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만 했고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운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당시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애가 글을 배우면 팔자가 사나워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항 이후가 되면 서양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성 교육이 보급이 됩니다. 특히 뭐 이화학당이나 요런 선교사들이 세운 학당 중에서 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생기면서 여자들도 배워야 산다라는 생각이 점점 퍼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구 문물, 서양식 교육, 근대식 교육을 받은 여성을 신여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여성들이 서양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다던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걸 가르치고 여성들은 왜 사회활동을 못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의 인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여성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여성들한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떳떳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우리도 배워야 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고요.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근우회입니다. 근우회는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매단체 이제 형제 같은 단체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신간회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합쳐진 민족 유일당이었잖아요. 근우회 역시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계 여성운동단체랑 사회주의계 여성운동단체가 힘을 합쳐서 만든 통일된 조직이라는 뜻에서 신간회의 자매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강연회나 강좌, 야학을 열어서 여성들에게도 교육을 통해 계몽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이 차별을 해결하려고 했던 운동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도 어린이이잖아요. 미성년자, 청소년이자 어린이이기도 하죠. 어린이는 자라나는 미래의 새싹 아닙니까? 자, 그런데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어린이란 어떤 존재였냐면 일단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불완전한 존재, 부족한 존재, 미숙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조선시대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이제 재산을 다 팔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남의 집 노비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자식의 인권은 없는 건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어디서 주장을 했냐면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뭘 만드셨어요? 어린이날을 만드셨죠. 자,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우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그런 날입니다. 어린이를 인간으로 대우해주자, 대접해주자라는 뜻을 담은 것이죠. 어디 있을까? 여기 보시면 자, 소년운동 선언이 나오죠.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주세요. 어린이를 경제적 압박으로 해방해서 어린이 노동, 아동 노동 폐지해주세요. 어린이가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이가 이제 보호받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린이 운동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형평운동인데요. 형평운동은 무엇이냐? 바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이 형평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백정이 누군지 아실까요? 바로 도축업자를 백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잡아서 고기로 이제 가공하는 사람들을 도축업자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백정이라고 불러서 굉장히 신부는 평민이지만 사람들은 평민처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노비처럼 천민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가장 높은 신분이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쓰는 일일수록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일수록 굉장히 좀 무시를 많이 했어요. 양반들이. 약간 나는 똑똑하고 잘나서 글 공부하는데 너는 부족해가지고 너는 신분이 낮아서 저런 천한 일이나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고자 했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도축업자는 살아있는 가축을 죽이고 피와 가죽, 살을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이해해 주기보다는 조선시대는 그런 걸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약점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백정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라진 거예요. 제도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정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일제강점기에는 아예 일본이 호적에 백정이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호적이 이제 요새로 말하자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건데 뭐 집안에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 밑에 자식이 몇 명인지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 그런 기록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호적을 제출하라 그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야. 그러면 거기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럼 그게 학교에 소문이 나. 그럼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 제 백정의 딸이래 라고 하면서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따돌림 하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니까, 이런 차별이 계속되니까 백정들이 이제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싶다. 인간이고 싶다.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없애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어떠한 지위와 압박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형평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형평운동이란 저울같이 평등한 상태를 형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바로 형평운동이고요. 진주를 중심으로 조선 형평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이런 형평운동, 이게 이제 형평운동 포스터거든요. 지금 요 사람이 이제 백정이죠. 백정이 형평이라고 써있는 깃발을 흔들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다 같이 모여서 시위를 합시다, 집회를 엽시다 라는 운동을 펼친, 이런 캠페인을 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화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크게 역사 부분과 언어 부분, 그리고 종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 모든 일엔 다 이유가 있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어떻게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한다면 역사는 그냥 다 이제 공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말했나? 자,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요, 일제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역사 왜곡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일본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연구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듯이 역사를 연구해. 그 답이 뭐냐면 두 가지 답을 정해놓고 역사를 연구합니다. 한국 역사는 타율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주장과 정체되어 있는 성격을 가졌다는 주장을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역사를 연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주장한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타율성론은요, 반대로 말하자면 자율성론입니다. 타율성의 반대는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할 때 그 자율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죠. 그럼 반대로 타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누군가 시켜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야만이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인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타율적으로 움직여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중국을 뜻하고요. 해양은 일본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한 거지. 아, 한국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얘네는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한테 영향을 받아서 움직였네.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네. 지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정체성론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성론은요, 우리가 추석 때 뉴스에서 많이 본 단어예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상황 이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요.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멈춰있다는 게 뭐가 멈춰있냐? 역사의 발전이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뭐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서양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서양 역사의 발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어. 서양 역사학자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단계가 있더라. 어떤 단계가 있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이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 요렇게 세 단계로 역사가 발전하더라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일본 역사학자들이 요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너네 역사 연구해보니까 우리 일본은 지금 근대 자본주의 단계에 있고 너네 조선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다. 너네는 멈춰있다. 역사 발전이 멈춰있어.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세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 조선 역사는 현재 중세 봉건제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발전할 수가 없다. 타율적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한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건 너네가 역사가 멈춰있고 너네 스스로 발전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너네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역사를 배운 한국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 역사는 일본에 비해서 정말 보잘게 없구나. 일본의 식민 지배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걸 노린 겁니다. 자, 이에 맞서서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학, 세 번째는 실증사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은요,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요, 박은식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은식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나라의 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국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우리의 땅을 일본에게 뺏겨서 몸은 없지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지키고 있지 않아야 영혼이라도 지키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몸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를 강조하셨어요. 특히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요, 이제 일제강점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사나 독립운동 지열사를 라는 책을 저술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입니다. 우리 청주의 자랑이죠. 신채호 선생님. 이 신채호 선생님은 조금 먼 옛날의 역사에 주목을 하셨어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고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의 역사를 연구하셨는데 특히 그때가 언제냐? 고구려 역사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자, 고구려 하면 누가 먼저 떠올라요? 광개토대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그 거대한 영토, 만주 대륙을 뛰어다니던 그 고구려인의 정신을 난가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 고구려인의 정신이 있다. 우리 DNA에 그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주적인 역사,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이 만들어왔다라는 걸 밝혀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정인보, 안재용, 문일평 선생님은요,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사회경제사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백남훈 선생님이신데요. 백남훈 선생님은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이 뭐라 그랬죠? 우리 역사는 멈춰있다라는 주장을 비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비판하셨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백남훈 선생님이 쓴 조선 사회경제사를 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화적 특징의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민족의 발전과 같다.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사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인들은 조선은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백남훈 선생님은 자,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고대 노예제는 삼국시대고 중세 봉건제는 이제 고려시대고 조선 후기에 이미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에 접어들고 있는 단계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체성론을 비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증사학은요. 이제 실증사학이 뭐냐면 봐봐. 이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역사를 두고도 어떻게 말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실증사학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있는 그대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헌 옛날 책을 연구하고 유물과 유적을 연구를 해서 객관적인 역사 서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쓰고자 노력했던 게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자,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자, 이제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했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선어 연구회가 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오늘날의 한글날인 각야날을 제정하고 우리 말과 글을 꾸준히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가 발전해서 조선어 학회가 되는데요. 이 조선어 학회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이 쓰는 말과 글을 총정리하고 싶어. 총정리해서 뭘 만들고 싶냐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나 다라 마의 순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총정리한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제가 조선어 학회 사건을 날조하면서 이 조선어 학회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 조선어 학회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독립 전까지는 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완성하지 못해요. 이제 독립을 한 이후에, 광복 이후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뭐가 있냐면 이제 다양한 종교 운동이 들어있는데요. 종교 중에 익숙한 종교도 있고 좀 처음 보는 종교도 있는데 좀 낯선 종교, 대종교부터 한번 볼까요? 이 대종교는요,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 왕검을 이제 신으로 모셨던 종교입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에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조상, 우리 민족의 공통된 조상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단군 신앙을 전파하면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북만주로 이제 건너가서 중광단이라는 무장투쟁 운동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광단이 북로군중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을 조직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이 이름을 바꾼 천도교 있습니다. 천도교는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년운동, 방정환 선생님 같이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을 전개했고요. 60만세운동 같은 제2의 독립선언운동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우리 불교는요, 삼국시대에 들어온 이로 굉장히 역사가 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이 당시에 이미 불교가 많은 사람들의 곁에서 좀 멀어졌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는 많지만 절을 보기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친근하게 만들 수 있게 노력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제 한용운 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선불교 유신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교를 지키고 민족 종교로서 발전시키고자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종파인 개신교와 천주교는요, 주로 교육이나 의료사업, 그리고 보육원, 양로원 같은 사업을 했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의민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대종교에서 중광단을 만들었다면 천주교에서는 의민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불교는 박중빈이 이제 불교를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만든 종교인데 새생활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에 남아있는 허례허식 같은 거 없애고 근검절약을 하자라고 하는 새생활운동을 펼치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많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일제강점기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 3단원이 거의 끝나갑니다. 2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 일제강점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